네, 그럼 지금부터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체계 개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김경만 의원실 이은지 비서관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관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다른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외 귀빈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호명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신 두 분의 국회의원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중소기업 중앙회 추은갑 경제정책본부장님께서는 일정이 중복되어서 곧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한성대학교 홍순영 특임교수님 와주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중소기업연구원의 박재성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토론을 해주실 패널 여러분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업계 의견을 말씀해주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의 이의현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노용환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장우현 박사님 와주셨습니다. 금융위원회 선욱 산업금융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님 와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김경만 의원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과거에 몸담았던 장소가 이곳 중소기업 중앙회이고 또 이 장소는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단이나 집행부가 회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의 장소 대여는 해주지 않습니다만 오늘 또 자장을 맡으신 홍순영 교수님께서 중소기업 연구원의 부원장 출신이지만 또 그 이전에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도사 상무 역할을 하셨고 여러 가지로 또 인연이 있는 관계로 흔쾌히 아까 다녀가신 중앙회 김기문 회장님께서 이곳 중소기업 중앙회 안방이고 심장부인 이사회 회의실을 저희 오늘 세미나 장소로 이렇게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또 이곳에서 국회보다는 또 이곳에서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하고 같이 하게 되니까 훨씬 더 포근한 느낌이 드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식구였다는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오늘 같이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이원욱 의원님은 또 삼선 의원이시고 또 많은 과거에 우리 원내 수석국 대표도 하셨고 많은 국회에서 내부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전문위 감사이신 김병욱 의원님은 갑자기 3시하고 4시에 회의가 잡힌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고요. 오늘 또 이하경 산업통상위원장님 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중기중앙회 오늘 토론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자장을 맡으신 홍순영 교수님 그리고 발전해 주실 중소기업연구원의 박재성 박사님을 비롯해서 토론자 관계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시중에 유동성은 넘치지만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여전히 심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중소기업 신용도 높고 담보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될지 또 어디서 보증을 받아야 될지 매우 좀 막막한 실정입니다. 신보와 기보, 우리 보증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해어 오셨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체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것도 이 또한 중요한 한가, 그만큼 우리에게 보증 문제가 절실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회가 또 그런 문제의 화두에 시발점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현장과 관련 부처 이야기들 또 이렇게 세심하게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토론에 흔쾌히 참석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곳까지 참석해 주신 이원욱 의원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현우입니다. 먼저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시기죠. 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도 폐쇄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영만 의원님과 여러 함께해 주신 발제자님과 토론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자꾸 올해 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2월달에 한국에 이제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 빨리 추경하자. 제가 그 얘기를 항상 떠들고 다녔는데요. 한 보름 전쯤에 4차 추경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4차 추경을 해야 된다. 4차 추경의 규모는 어느 정도 할까? 그때 올해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재부가 올해 성장률을 0.1% 성장률을 예측을 했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1% 정도는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해야 중소기업과 사업인 경제가 파탄에 있는 건 막을 수 있지 않겠냐. 1% 정도 성장을 유지하려면 국가재정을 15조에서 16조 정도는 투자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론 인터뷰나 여러 정부 부처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7조 정도 규모로 이제 이번에 편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좀 아쉽고 아마 제 생각에는 5차 추경 또 가게 될 겁니다.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게 더 심해지면 심해질지 지금부터 잠재워져 상태가 아니어서 그때 한국인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기업을 살려야 되는 문제 아닌가,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살아야 버티게라도 해야, 최소한 버티게라도 해야 그 이후에 경제가 다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없어지고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 기업이 있어야 그것도 다시 이루어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다 망해버린다면 한국인들이 회생은 불가능한 이런 상태로 처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려낼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윤영만 의원님과 함께 좋은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윤영만 의원님 도와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님께서도 함께 공동 주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셔서 김병욱 의원님의 인사 말씀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하경 위원장님의 축사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늘은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벗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단체 사진 촬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토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현장 사진 촬영을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제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한성대학교 홍순영 특임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순영 교수님은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특임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몸담았던 이곳에 오랜만에 오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네요. 좀 여러 가지 리노베이션을 다시 해가지고 옛날 제가 있을 때하고는 많이 저희가 달라졌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중요한 그 토론에 제가 좌정을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위기가 IMF 경제 위기 때 제가 중앙에 있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중소기업 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경제 위기를 받으면서 제가 보증제도에 대해서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했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물론 보증이 효과 분석론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두 번이 겪었던 IMF 경제 위기하고 또 지금 겪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지금의 위기는 또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어느 부분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미중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이와 같은 토론을 개최하게 된 게 이 미중의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라면은 정책금융의 대응이 그에 맞게끔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신보나 정책금융관들이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밤을 새워가는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냥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경원 위원께서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와 같은 게 그러면은 차제에 앞으로 이거 반복될 수도 있을 텐데 차제에 그러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체계, 정책 금융 체계 그동안 많이 토론이 되어왔고 개선이 많이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할 부분이 남아있다면 이번 기회에 장단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아마 오늘 토론을 개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논의들은 계속되어 왔죠. 그렇지만 오늘 토론에서는 보증제도, 보증기관의 운영 및 관리 감독 그 자체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는데 사실상은 전반적으로 논의할 때 같이 논의를 했었지만 이 주제만을 가지고 토론하는 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20년 가까이 수없이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해왔지만 이 주제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일 것 같아서 상당히 뜻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경만 의원께서 개회사에 쓰셨듯이 오늘 모든 걸 결론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안을 잘 수 없는 것 같은데 좀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방향성 있고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 발표 박재성 박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 박사님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주어주시고 또 이 토론에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각 토론하실 분들한테 5분한테 8분씩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토론문을 보니까 우리 장현 박사님 거의 주제 발표 수준으로 토론문을 내주셨는데 경험이 많으시니까 8분 내에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은 회장님 요 주제만 해주세요. 다른 주제는 다른 내용은 다른 토론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고 오늘은 요 주제만 가지고 있는데 진행은 원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현 회장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학계의 노영환 교수님, 장현 박사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오신 선욱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노영석 정책관님 이런 말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사님 발표해 주시고 제가 5분 정도 남으면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증체계 일원화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금융 지원 체계 연구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문제 제기서부터 시작해서 기대 효과까지 각 장별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소기업 금융의 당면 과제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금융의 당면 과제가 지금 경기 충격에 어떻게 민첩하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경기 충격에 대응한다는 것과 동시에 이 산업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기여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경기 대응 측면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제까지 시장에 의존해왔던, 지금 자료 실페이지 자료에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 의존해왔던 임대료라든지 노동비용,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아닌 형태의 개입이 이제 당연시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금융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효과를 발휘해야 될 필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보증 한도 보수, 소극적인 특례 보증 지원 프로세스의 둔감함, 그다음 소극적인 대출 운영, 그다음 금리 부담의 가중, 이러한 것들이 실제 기업인들에게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 대응 측면에서 이 과제를 살펴본다면 이미 지난 5월달에 한국판 UD의 3대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공공재 공급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금융의 기여, 이러한 것이 강조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이 정책금융 전반적으로 혁신 성장 업종에 대한 지원의 비중은 오히려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UD라는 이 선언과는 뭔가 좀 괴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책금융은 이제 효율적 금융 지원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는데,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중복을 없애면서도 통합적이고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책 집행 측면에서는 금융이 단독으로 지원돼서는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 금융발전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이제까지 아닌 다른 형태, 다른 방식의 금융 공급이 검토되어야 된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정책금융 지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의 성장 단계를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물론 이제 중진공이나 기보가 초기 기업에 지원하는 비중이 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진공, 신보, 기보라는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이 기업 생애 전주기에 걸쳐서 모두 지원하고 있고, 사실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보와 기보의 기능상 중첩을 없애기 위해서 역할을 구분시켜 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업이 몰려있는 것, 예를 들어서 과학기반 제조업이라든지 지식서비스업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 기관 간에 서로 지원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 업력이 오래되고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신보도 지원을 하고 기보도 지원을 하고, 또 지식서비스업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물방울로 표시된 이 지원 비중이 곳곳에서 중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보와 기보가 가리지 않고 이쪽 분야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현재 지원이 나간 것을 본다 하더라도 약 20% 수준에서는 신보도 이미 기보에 지원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기보도 마찬가지로 신보에 지원하는 기업을 여전히 지원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보 간 중복 지원의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현재는 그 정부의 조정에 따라서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역할이 인위적으로 구분되는 탓에 중소기업은 신보 기보 보증 중에 한쪽을 선택해서 계속 거래해야 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면 그 기관과의 관계를 끊고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신보거래 중소기업, 기보거래 중소기업 이런 식의 획일적 부분이 존재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공급하는 그 보증공급 형태를 보면은 보증공급액의 거의 한 40%에서 60% 정도는 이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았던 업체에 대해서 다시 보증이 나가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공급의 그 조정이라고 할까 그리고 특화라고 할까 이러한 것이 아직 미숙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된 배경 중에는 이 정책금융 공급 체계가 금융위와 중기부로 이분화되어 있는데 양분되어 있는데 중기부 주도의 적극적인 기업 육성, 금융위의 시장 안정 중시 경향이 충돌하면서 일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신보의 경우를 보면 보증 사업 이외에 시장 개입이 전체 지원액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 특별 보증이라든가 시장 안정 프라이머리 CBO 지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상에는 이 신용보증기금의 목적을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런 그 기능 이외에 시장 안전판과 관련된 시장 안전을 위한 적극적 기능을 요청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것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한 7,5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립 기구가 설립되었는데 이 기구는 미국의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가 협력을 해서 보증과 대출을 통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과거의 금융위기 시점에도 이러한 시장 안정 기구가 있었지만 이 기구의 특징은 법에 의해 설립되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고 한시적으로 운영된 기구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신보의 시장 개입은 항시적이고 지속적이고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프라이머리 CBO 발행을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신규 발행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발행한 기업의 차환, 롤오버를 위해서 계속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보의 부채를 쓰게 되면 그 부채는 자본화되는 거예요. 계속 연구 부채가 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게 되면 신보 프라이머리 CBO를 받아간 기업의 업력은 10년을 넘어서 중앙급가 평균이 거의 20년 가까이 돼요. 이런 기업들이 다수입니다. 반면에 이제 비슷한 목적의 중진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아간 중소기업은 업력 한 10년 내외. 그래서 이 두 지원 기업군의 분포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보의 자금 지원이 결국 업력이 오랜 성숙 기업 쪽으로 몰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신보나 기보의 보증을 받는 기업의 전체적인 분포를 보게 되면은 전체 보증 중에 10년 이상 보증을 쓰고 있는 기업이 한 4분의 1 정도 되고 업력 10년 이상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또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러한 이제 장기 보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중은행에서는 이 중기대출 수준이 최근에 물론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전체 총 여신액 대비 중기대출 수준을 본다고 한다면 아직 많은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매출채권 금융이라든가 이런 동산담보대출이라든가 중금대출 이런 새로운 서비스의 발굴이라든지 확산은 아주 더딘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별 대출 불균형은 최근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제 정책금융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 금융지원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제위기 특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금융지원인데 이
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시성과 신속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급여보장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은 급여보장입니다만 급여보장을 위해서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 제도는 SBA를 통해서 SBA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금융지원 수단에서 중소기업청이 협조를 얻었던 것도 상당히 적시성을 높이 산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책금융의 특징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기보의 원클릭 보증, 신보의 이지원 보증과 같이 좀 더 접근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 또 정책금융은 일반 상업금융처럼 고객이 찾아와서 거래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자금이 공급되어야 될 기업을 발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을 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서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이제 각국마다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평가된 것 중에 하나인 그 스위스 은행의 이제 금융 지원 사례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심사로 필요로 하는 경우 30분 내에 대출금이 입금될 정도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강소기업 100 프로그램의 지원 사례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안에 금융지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R&D, 보증, 투자, 수출, 그리고 스마트 공장 고도화 이러한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지원이 그 단독으로서는 효과 발휘의 한계가 있고 이런 정부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을 때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앞으로의 이제 금융 지원이 대규모 자금 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성장 자본의 공급 쪽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기보의 보증이나 은행 대출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벤처 투자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 이제 벤처 시장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벤처 투자 단계의 초기, 중기, 후기에 걸쳐서 짙은 녹색으로 표시한 우리 그 벤처 투자 자금은 벤처 투자 단계가 늘어나도 큰 규모의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미국은 벤처 투자 단계가 늘어나면서부터 이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이제 정책 금융이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인 사업 전환 그리고 구조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 전환을 위한 종합적 금융 패키지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 금융이 주도적 역할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나오다시피 동남권 해안벨트 그리고 서해안벨트에 지금 구조조정 및 경기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보나 기보, 중진군과 같은 이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관한 아주 축적된 데이터를 잘 정돈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교류를 하고 또 민간 개방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향후의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보의 몇몇 프로그램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넘어가기 전에 해외의 사례를 잠시 살펴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이 직접 투자 보증 그리고 융자에까지 책임을 지고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BBB라는 곳이 2006년경에 신설이 되면서 정책금융을 통합을 하였는데 이 BBB는 기업혁신기술부 산하의 100% 자회사이고 금융감독기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Kf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재정부와 경제정책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일본도 재무성관료가 통합된 정책금융기구의 멤버로 참여하고 있지만 경제산업성과 협조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보증기금을 출연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이 정책금융의 구도는 지금 이제 만들어진 중진공과 그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진공,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보, 여기에 이제 신보가 포함이 돼서 유망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이 역할이 중소기업 전반의 사업 전환이나 구조조정, M&A를 주도하는 형태로 같이 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현재 그 기본은 중진공으로, 중기부로,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 보증 기능을 중기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원화된다라고 한다면 신용보증기금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이나 공급망 금융등과 연계해서 도약기에 진입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스마트 제조 역시 혁신성장 지원, 이쪽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이 취약한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또 앞서 거듭 말씀드린 사업전환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역할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금융지원체계의 개선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정책금융은 평균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까지의 금융공급과는 차별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균적인 중소기업이 아니라 어떤 중소기업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둬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기보가 중기부로 입안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비 유니콘 보증, 엔젤 투자 연계 보증, 기술거래, 기술보호, 특허공제, 소셜 벤처 임팩트 보증, 이러한 것들이 이전에는 소극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금융공급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학계에서도 중소기업 분야의 이제 적극적인 금융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 스스로가 학습을 하고 성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신의 이해에 충실한 상업금융기관이 학습과 성장의 기간을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정책금융이 좀 더 효과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보증기금의 시장안정 개입과 같이 이 특정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사업이 상술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시장안정이라는 목적성을 별도로 분리하고, 이러한 정책금융기관은 상업금융이 미치지 못하는 시장 실패 보완, 그리고 기술 확산, 그리고 장기 시계를 갖는 금융자본의 형성, 이런 기능에 좀 더 충실하도록 방향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앞서 이 중기부와 금융위로 이원화된 금융지원 체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수의 정책기관이 병렬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기능 중복은 물론이고 정책 집행의 비일관성,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각지대의 문제, 이런 것은 그 행정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고전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원화가 효율성을 달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가 가장 성공적으로, 당시 이제 선진국은 물론 여러 국가들로부터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 위기 극복의 배경 중에 하나가 상업금융의 경기 수능성, 경기가 나쁘면 자금을 회수하고 좋을 때 돈을 빌려 쓰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책금융이 과감하게 경기 대응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신보거래 중소기업, 기보거래 중소기업과 같은 공급자 편의형 이 중소기업의 부분을 해소하고, 보다 주도적으로 정책금융이 시장에 개입을 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펼칠 때 이러한 경기 대응적 순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당한 분량인데 우리 박 박사님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별에 주셨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박 박사님 말씀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 박사님이 다양한 그 데이터라든가 분석 기법, 해외 사례 이런 걸 들어가지고 조금 지금의 그 이원화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신보와 기보가 각각 관리 운영이나 관리 감독을 갖다 다른 기관이 하고 있는데, 요걸 갖다가 좀 한꺼번에 일원화시키고, 다시 말해서 지금 운영 및 관리 감독을 중기부로 이렇게 신보에 그걸 갖다 이전할 경우는 지금보다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지원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그런 걸 갖다가 좀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 왜 그게 가능한가를 갖다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토론을 갖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그 현장에서 이렇게 늘 이 문제와 직면해 계시는 이현 대장님의 토론을 갖다 했습니다. 지금 청중이 없기 때문에 이 토론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청중이 많으면 제가 다 요약을 하겠는데 그냥 발표하시는 걸로 해서 또 다음 토론을 갖다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예, 먼저 우리 박재성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불확실한 속성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경만 의원께서 중소기업 정책금 지원 체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건 아주 적절하게 타이밍이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경제적 충격 규모와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 협력처럼 옥석을 가려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저성장 기업 내 부실 기업 비중이 이미 높아져 있는 시점에서 무차별적인 지원은 향후 또 다른 부실 기업 양산에 따른 지원의 비효율적 배분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은 시장 기능 보완하고 경제개발 및 시장 안정화 수단 등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반면에 상업금융을 구축하거나 정치적 개입이나 대리인 비용 유발 등 정부 실패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책금융을 운영하는 비용이 도리어 이득보다 크다면 정책금융은 결국 비효율화되고 부실화되어 보증을 제공한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등 사회적 형태의 경제발전 지원이라든가 경기 대응적 형태의 시장 안정판 역할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하여야 될 것입니다. 정책금융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원의 규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방식 등이 신속히 조정되어야 하고, 관성의 법칙에 따라 기존 제도가 계속 유지, 산존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야 될 겁니다. 정책금융 과잉 공급은 유사한 금융정책기관들이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기관은 산은을 비롯한 10여 개 기관인데, 이들은 대다수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내 총 정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0조로서 85% 정도 된다고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이들 상호 간의 중복 지원 및 경쟁만 줄여도 실물 성장에 합당한 정책 금융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복 기능이라든가 시장 마찰 해제를 위해서 정책 금융은 과거 개발 경제 시대에 형성된 기본 권력에다 필요에 의해 제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선진 경제의 도약 과정에서 경제 정책 목표가 새로이 변화될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특히나 5년에 한 번씩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정부의 정책도 이미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정책금융
공급 체계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책 목표가 변경될 경우 컨트롤 타워 기능이 약하고 정책 수단의 수요에 부처가 동시에 대응하고 동일한 목적의 정책 금융이 경쟁적으로 공급되는 비효율성이 유발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사한 정책 금융을 제공하는 중복 과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유사기능은 다수의 정책 금융제도의 부처들로 산재한 가운데 이들 상호 간의 협조나 연계가 미흡하여 업무의 중복, 상충이 발생되고 종합금융 서비스의 공급도 곤란합니다. 개별 정책 금융들은 자체 유기적 발전이라는 생존 본능으로 인해 인접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책 금융은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데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 자금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많은 경우 시장 기능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산재한 상태에서 우선 고객에 대한 기념 정보 수집이라든가 직접의 분석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비재무적이고 정성적인 정보가 필요되는 비정상적인 고객은 시장에서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고객과 장기적인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비재무적 정성적 시장 정보에 의해 관계형 금융시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시장 기능을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호금융이 취약점인 시장 실태를 보완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기 때문에 시장 기능의 보완성에서부터 그 위상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정책금융은 단기적으로 주어진 정책 목표에 따라 보다 엄밀하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말씀드린 대로 중복 과다 지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면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시장 기능이 보완하기 위해 시장 실패는 시간 흐름에 따라 경제 및 금융 구조가 바뀌면서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시장 실패를 새롭게 인식하고 점검하여 정책 금융의 목표로 바꿔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경제 구조가 선진화되면서 개도국 시절에 운영하던 기존 정책 금융의 기본 틀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평가하여 개별 제도들 폐지하고 수정 및 잔존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조정 작업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초기에 무차별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재정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기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선별적 지원이 불가피한데 정부 지원 정책금융 지원도 현재와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 기업이 목적에 맞게 신청한 자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면서 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개선할 점은 없는지 어떤 점을 보완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금 지원을 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영 지원 동시에 하면서 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경영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께서는 정말 기본적이고 큰 틀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율화 방안을 다 제시해 주셨네요. 현장에서 느낀 바를 갖다 정리를 갖다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홀려대 유영환님.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환입니다. 저는 정책금융체계 일원화 논리하고 또 하나 이제 일원화하고 체계화에 있어서 고려사항 그걸 좀 나눠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체계 일원화에 있어서 가장 고려될 사항은 물론 정부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의 체계 일원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정책금융의 수혜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이걸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 직접금융시장이 부재한 그런 현실에서 이러한 그 보증기관들이 하나의 그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대안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양 기관이 상당히 공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관이 보증을 수행하는 보증을 통해서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 신용 할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신용 할당이라는 거는 그 글자 그대로 보면 뭐냐면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신용 할당이라는 거는 통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대립적이고 정부 주도적인 어떤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금융이라는 것 자체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어떤 효율성 관리 체계 이런 거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는 그런 명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유 키워드와 관련한 논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책금융의 어떤 그 공유 키워드라면 이제 저금리 또는 유망 기업을 선별 육성한다, 또는 금융 안전판의 역할을 한다. 이게 다 이제 신기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다. 신기보가 어떤 공통의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금융기관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것이 일정 부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세 번째는 오늘 발표에도 있었지만은 이 정책금융을 주관하는 부처 간의 연계 및 협조 관계 부족, 소위 말하는 이제 조정의 실패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거를 일원화된 관리 체계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논리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책금융 부처 간의 어떤 그 중복 보증이라든가 중복의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지만은 제일 근본적인 건 사실 이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하다. 예를 들어서 전산 시스템을 공동으로 관리한다거나 하나의 일원화된 체계로 운영이 된다면 상당 부분 그러한 비효율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원화된 관리 체계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지금 제가 이제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이라든가 공유 키워드 문제 그리고 정책금융 주관 부처 간의 어떤 정책 실패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일원화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통합 명분을 사실은 찾을 수는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25조를 보면 그 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의 어떤 기능화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 전담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정 자금의 확보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은 신보와 기보가 창립하기 이전에 1966년에 만들어진 어떤 그 법률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러한 그 체계에 대한 어떤 뿌리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그래서 정책금융의 지원체계 개선 논리 자체는 이 법을 중심으로 어떤 시책을 강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일원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좀 우려되는 사항도 없지는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그 이론적인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보증이라는 것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 자금,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 자금하고 지금 신기보가 하고 있는 공적보증은 약간 좀 성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거는 결국은 누구의 판단을 돕는 거냐면 은행의 판단을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판단을 돕는 그러한 시장 중심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보면 정책 자금에 비해서 좀 더 강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증하고 정책 자금을 엄밀히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금 자체는 어떤 정부 주도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부처 중심적인 이런 입장에서 우리 볼 수 있지만은 보증이라는 것 자체는 부처와 시장과의 어떤 연결고리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를 정부가 이런 정책 자금보다 더 강하게 쥐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력은 좀 낮을 수 있다, 작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한번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신보와 기보를 여러 중기부로 이제 가져간다고 했을 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중소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 중소기업 정책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 기관들은 대개 이제 다 개별법으로 그 설립 목적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업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원화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원화의 이제 수준이나 체계나 이런 게 좀 아직 확정이 된 논의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률적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도 일원화할 건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가 원하는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체계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이제 수반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신용보증기금법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법 그리고 여기서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그 중진공법 법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어떤 일관된 체계, 법률의 일관된 체계를 우리가 손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 간의 어떤 거버넌스의 정립,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금융노조와의 어떤 협의 과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과연 간접금융만 일원화의 대상인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좀 우리가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오랜 수건 과제이기도 하지만은 중소기업을 지원을 통해서만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시장의 어떤 그 시장 기능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데파이낸스이다, 이쿼티 파이낸스이다 해갖고 오랜 동안 논의를 해왔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기부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보 기보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접근되어 온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흔들어서 과연 우리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정책금융 그런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간접금융 체계를 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아직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활성화되지 않은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벤처 캐피탈, 소위 말하는 직접 금융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제 신기보의 어떤 통합 문제는 사실은 투자보다는 지원에 좀 더 초점이 두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설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 이제 우려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 지금 정책금융 일원화 논리 자체가 이 자칫 엉뚱하게 신기도의 통합 논리를 이렇게 논의가 갇혀버리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좀 흘러가지는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의 논의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물론 하시겠지만은 이해 당사자 여기에는 이제 기존의 어떤 보증 기반, 정책금융 기반을 포함해서 또는 중소기업 어떤 그 입장, 이해 당사자와의 어떤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어쨌든 정책 자금하고 보증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우리 김경호 의원이 개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이해관계자와의 그런 어떤 그 대화라든가 논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장우현 박사님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어쨌든 핵심 위주로 해서
주제를 두고 이제 토론하는 자리에 이제 초청해주신 김경만 의원님, 그리고 이원우 의원님,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박재성 박사님께서 이슈를 잘 정리해 주셔서 정말 또 정리되고 또 배울 수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를 마련한 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8분 안에 이제 굉장히 짤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긴 굉장히 불편하게 업로드 있지만 그 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 재정성과평가센터를 이제 맡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그 국민경제적으로 과연 정부 부처들이 시행한 재정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걸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완적으로 이렇게 지금 좀 기업 차원에서라든지 또 중기부나 부처 차원의 입장이 있었으니까 국민경제 전체적인 입장, 그리고 좀 장기적인 입장에 대한 말씀을 좀 보완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당연히 이제 제안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고려를 하면 좋겠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또 신보의 이전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그것과 달리 또 다른 개선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먼저 이제 취지부터 보면, 내용을 보면 이제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열망이 일으키는 발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전체 주율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지만 뭐 키워드로 나오는 건 역시 신용보증기금이 아닌가 합니다. 가장 맏형이고 규모면으로 봐도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운영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4페이지에서 있지만 뒤에서 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만 규모는 작은 편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규모가 많다고 효율적으로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좀 큰 규모인데 효과성에 대한 의문은 좀 강하게 제기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절대적,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데도 실제 정책금융이 그 현장에서 또 이제 다른 민간금융까지 600조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우려스러운 실증적 결과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55페이지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으로 주요 정책기관 중에서도 그 규모나 중요도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일반적인 보증이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증기금의 2배 규모로 뭐 저보다 다 더 전문가들이시지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는 등 중요도가 높고 따라서 이제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이제 우려가 제기된 좀 우려스럽고 문제제기 내용 자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6페이지에는 이제 고려사항에 대한 말씀인데 제안 동기의 이제 분석 내용에 대한 동의와 공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론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이전하는 대안의 타당성에 좀 추가적인 고려를 하면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잘 알고 계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보증 정책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환기, 그리고 국민경제적으로 정책금융이 나아가야 될 방향, 장기적인 좀 방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고 그 방향에서 이제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주체들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내용의 문제점이 이제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 관리 주체로서의 이제 금융위원회 문제로 귀결이 되는지에 대한 고려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려사항 1, 보증의 성격 검토입니다. 9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교집합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모든 정책들을 분류하고 이제 하는데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이제 수단으로 보면은 금융이고 대상이나 목적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어서 근본적으로 교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순되지 않은 두 성격을 공유하는 교집합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본질적인 숙명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가중치 조정과 협력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본질에 대한 것에 약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59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민간금융의 선별 능력 부족에 기인한 정보 비대칭성의 존재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 투자자가 융통하지 못하는 데 담보만 요구하는 이런 상황을 보완하는 데 주된 존재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민간 금융기관의 선별 능력, 경제 구조 등 외적 요인에 따라서 이제 좀 필요 규모는 장기적으로는 바뀔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61페이지 보시면 이제 장기적 국민적 목표와 지향 방향을 보기 전에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61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주요 3개 기반, 아까 노영환 교수님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는 좀 비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기포, 중진공, 그러니까 마이크로 데이터를 다 이제 누적을 한 데이터입니다. 약간 백서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큰 규모로 2015년만 81조 원이 좀 넘는 규모의 이런 금액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또 위원님들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산안의 숫자가 참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16조 3조 원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약간 이렇게 근본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고요. 정책금융은 여기 나온 숫자보다 상당히 규모 면에서는 더 크다. 아시는 것처럼 이건 보조금에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에는 이제 뭐 대출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말 숫자가 큰 의미는 없는데 정책금융을 보는 것이 좀 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원 규모를 보는 데 맞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보면 이건 저희 조세정 연구원의 윤정수 박사님이 정리한 내용인데 GDP 대비로 보면 일본에 이어서 OECD 2등 정도에 해당을 하고 또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4페이지 보시면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단기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민간의 역량을 강화해서 시장 실패 영역이 줄어들도록 관리하고 그 중 투표성을 낮추고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역사적인 맥락 등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좀 낮은 데 기인하고 또 우리 금융기관들을 또 이제 어떻게 경쟁을 갖추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금융정책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될 영역이 존재하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잘 했느냐, 뭐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65페이지에 그럼 이제 신용보증기관하고 기금하고 이제 뭐 관리 주체 문제였느냐? 사실 살펴보면 아까 또 발제에도 잘 나왔지만 공통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기업 데이터와 가치를 결합을 해서 본다든지 경제총조사라든지 뭐 이런 거 결합해서 보면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니까 10년 초과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한 기업 비중을 보면 예를 들면 신보는 뭐 43.57%인데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뭐 43.73% 금액 기준으로 보면 해서 좀 약간 성숙한 기업들에 많이 지원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2016년 이후 지원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문제로도 볼 수 있지 않냐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7페이지 보면 굉장히 성과가 있습니다. 매출액이나 총자산 등 단기 안정 지표의 개선에 상당히 기여가 되는데 생산성과 수익성 지표에서 좀 개선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부록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2020년에 이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기본과제에서 보면 연구개발비가 보증을 받으면 연구개발비가 늘어나서 생산성이 늘어날 것이냐라는 이제 로직을 따라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연구개발비를 좀 아마 받으시기 위해서 미리 땡겨서 좀 많이 지출하시는 것 같아요. 벽고나무가 좀 줄어드는 이런 문제점도 좀 발견이 되는데 성과 관리가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의 방점을 놓은 중점을 둔 협력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국 그 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대상으로 한 정책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립 경쟁력 강화, 현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원 정책으로부터 졸업, 하지만 또 새로운 대상의 발굴, 저는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 측면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위가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오늘 토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를테면 대위 변제율 같은 게 재정당국이나 금융위원회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험도도 높지만 성과도 높은 곳에 이제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 목적인데 신고나 기본 이제 대위 변제율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런 전체 생산성 기초한 이런 그런 발전은 좀 어렵지 않냐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측면, 정책 스타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장기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 단기적으로 한쪽에 쏠린 형태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더 고려를 했거나 어떨까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 자료를 받으러 오고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제 보면서 장박사님이 신뢰나 통화했는데 역시 뭐 발표나 토론 많이 하시니까 간략하게 좀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진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두 분의 의견 듣는 그런 순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청중들이 안 계셔가지고 사실은 이 8분씩 하고서 남는 시간을 청중들이 계시면 플로어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지금 일정이 잡힌 것 같은데 일정상으로는 그래서 그 시간이 한 20분 정도 있는데 청중이 안 계시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저는 사실 이런 토론을 갖다 항상원하고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진짜 토론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천의 토론은 한 번 말하고 끝나는 식으로 되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그렇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우리 처음에
선욱 과장님 일단 뭐 8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식으로 좀 하시면서 조금 더 시간 주셔도 되고 또 노영석 정청관님은 마찬가지인데 요게 끝나고 시간이 나오면 또 다시 좀뭐 원래 토론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데 가능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욱 금융위원회 회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영석 정청관님 말씀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욱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융위원회 선욱입니다. 따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도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처음 이 토론회 요청을 받았을 때 되게 조금 걱정이 됐어요. 가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신보의 업무감독권을 중립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소기업 정책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효율적인 제도가 아닐까라는 부름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제해 주신 내용들과 관련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매주 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제로 중기부, 기재부, 관련 산업부처랑 매주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라던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서 애로된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개선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서로 간에 좀 어려운 점인 문제를 갖다가 계속 발견해 나가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신기부가 제가 듣기에는 1970년대 처음 설립이 되어서 정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국 해왔고 또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재원 가지고 마법 같은 힘을 낼 수 있는 제도고요.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신부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가 제가 사무관 때도 산업금융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신기부가 다 저희 과에 같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부가 이제 중기부로 갔고요. 또 신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고 옛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이 겪고 시용보증 기금이라는 게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자동 공급한데 지원해주는 툴로만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 금융위 입장에서는 신부는 정말 산업은행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의 주요한 플레이어입니다. 신보를 떼놓고 제도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페이퍼에도 있지만 PCBO라던가 채권 신속인수제도, 채권 안정 펀드, PP메이기부 이런 것들이 다 신보가 산업은행, 신보가 증권회사, 신보가 은행들과 같이 만드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실은 이 제도를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걸 다시 리어레인지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옛날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팀장으로 참석했던 분들이 이번에는 실장, 부장이 되고 그때 사무관들이 지금 부장이 되고 하다 보니 같이 팀워크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갖다 같이 해왔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175조 플러스 알파라는 제도를 금융위가 중기부나 기재부랑 같이 만들 수가 있었던 거는 그 신보나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험들이 그동안 계속 축적이 되고 그게 노하우가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신보가 단순히 그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구가 아니라 지금 금융시장 안정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업무 관리 감독권을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깊게 조금 더 보셔야 되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 금융위원회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원 체계, 어느 게 효율적인 금융 지원 체계냐라는 거에 대해서 실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금융위원회가 늘 시달리는 것 중에 감독 체계 개편이 항상 비슷한 논리가 있고 항상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그간의 경험이라던가 그전에 쌓아왔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좀
같이 좀 논의를 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정책관님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말씀을 네, 중소벤처기업부 조용성입니다. 오늘 사실은 정책금융이 현재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하신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보증기관에 대한 그런 검토에 앞서서 현행 정책금융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어떤 문제인가 해서 결국 보증기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토론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정책금융의 목표를 양적 지표에서 질적 지표, 투입 지표에서 결과 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금 조달 체계가 기존의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선되는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 그다음에 정책금융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일원안에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핵심 주제인 결국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지적되는 게 신보와 기보가 특정 기업군을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중복적으로 지원한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신기보관 업무 협약 등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중복 보증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늘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건지 오히려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이 중복 보증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하는 게 맞는지 저희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보가 중기부로 이관한 후에 말씀 주신 대로 예비 유니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과 관련된 보증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제 내용 중에 그 신보가 동산금융에 대해서 좀 역할이 미흡하다. 매출채권 금융 등 동산담보대출 및 중금리 대출 같은 중소기업 금융 수요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 매출채권 보험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업계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환과 관련해서 보증, 융자, 그리고 VC 투자 같은 종합적 금융 패키지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여러 정책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가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런 검토의 일환으로 이제 그 기보와 중진공과 지신보 등은 중기부가 관할하고 있는데 신보는 금융위에서 관할하고 계시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일련의 논리적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기관의 소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결국 아까 주신 것처럼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가, 그러니까 기업 편의성 측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타 지원과의 관계. 근데 이 타 지원에는 금융권, 은행과의 관계도 역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기관 운영의 효율성 이 세 가지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 모양이네요. 제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게 우리 또 정책관님 또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고 뭘 갖다 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서 이걸 갖다 하시려고 했을 때 코로나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공청회로 생각을 했고 공청회하면 당연히 업종별, 금융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신보, 기보, 중진공, 중소벤처진흥공단, 그다음에 지역신보, 그다음에 또 직접 관련된 게 은행들이니까 금융기관들 해가지고 적어도 상당한 분들이 이해관계들이 다 참석하셔가지고 거기서 그야말로 좀 넓힌 그런 공개적인 어떤 토론을, 그러니까 이것만 먼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런 다른 금융지원체계 뜨거라 해가지고 다른 많은 주제들이 섞여가지고 이 문제가 좀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만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뭔가를 좀 뭘 찾아가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못하셨고, 중소기업들도 아마 경우별로, 그 다음에 업종별로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현희 시장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노 정책관님도 지금 중소벤처기업의 어떤 입장을 갖다 얘기하시기보다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조금 더 많은 이해관계들이 접촉해 진지하게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정책금이라는 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간단히 결론을 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서 또 우리 김경원 의원님도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자는 그런 점은 아니다. 이걸 필요해서 논의를 갖다 좀 더 활발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고 하는 건데, 어쨌든 다 말씀하셨고 지금 시간이 좀 간단하게 그 부처에서 말씀해 주셔갖고 시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아까 못다한 말씀들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 제가 너무 내용을 보니까 많은 것 같으니까 짧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업계를 얘기했으니까 업계 입장에서 이 문제는 놓고 한번 좀. 아까 우리 최초의 발전해 주신 박재성 박사님께서 해주신 것 중에 21페이지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전체 보증 지원을 이제 10년 이상 보증받았고요. 25%. 또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받은 기업들을 매년 저희들도 보면은 그걸 몇 프로씩 이렇게 빼야 된다 해가지고 신규 업체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빼야 된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은 뭐냐면 이제 약속 보증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두산중공업하고 포스코 특수방하고 있는데 실제 예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현금을 주고 매일 원자재를 사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과잉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요구가 되는데 매년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데 보면은 그 감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21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오래된 기업들이 계속 받는다 이런 지적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는 이걸 좀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희들은 듭니다. 이게 저희가 돈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그럼 부동산을 받아라 그랬더니 부동산은 또 안 받아요. 옛날에 IMF 전에는 받았는데 지네들이 한번 끝나고 나니까 전부 보증기관에 보증서, 금융기관에 보증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또 기관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장적으로 쓰니까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못 준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갱신을 할 때마다 자꾸 이제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구분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사님.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91년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제가 금융개혁법을 쓸 때 맡았던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사실상 올라갔던 그런 신용보증체가 구축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맡았던 게 이런 금융지주회사 도입 방안하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신보기보 신용보증제도 재정비 방안을 갖다 제시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제시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신규가 있었지만 완전히 업무가 중복돼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서로가 경쟁적으로 해서 그 당시 전 신보는 이런 식으로 가고 기보는 기술금융 쪽으로 가고 지역신보는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좀 오늘날의 3만원이라는 시스템을 갖다 보시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동안 중복 보증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증에 대해서도 가수여가 되게 되면 시장들수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2009년인가요? 그때 좀 새롭게 좀 제가 제안을 해서 도입을 한 것이, 자, 가수여를 갖다 하게 되게 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못 가니까 보증을 오래 쓴 사람, 그러니까 장기 보증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10년, 20년, 30년짜리 그런 보증 상품이 있듯이 그런 상품은 따로 만들고, 어느 기업이 7년, 10년 이상 계속해서 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보증률을 갖다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이 필요한 부분에 갈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도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우리 이사님 처음부터 원칙적인 얘기, 뭐 시장 기능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아마 그런 쪽으로,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IMF 때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렇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정상적인 시장 작동한다고 이런 개선이 되고 거칠게 보이는데, 위기가 오게 되면 그런 눈을 질 수 없어요. 왜냐면 당장 돈을 살려야 되니까 대량 자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 오늘 논의는 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건데, 어쨌든 오늘의 논의는 그거죠. 지금 정책 금융을 갖다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 뭐 일어나는 걸 갖다 신기볼 갖다 그런 시스템에 들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신고의 기능 따르는 문제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김경호 의원님 처음부터 이게 오늘 여기서 뭐 결론을 내려고 하셨던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논의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보증제도를 갖다 연구하면서 수없는 발표와 토론도 하랬는데, 다 이것이 뜨거운 저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다른 거와 섞어서 논의가 됐고, 이것만 가지고 한 번은 대단히 저는 우리 김 의원님이 용기를 가지셨다. 그 다음에 한번 이런 것들이 한번 공개적으로 다 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오픈된 상황 속에서 좀 더 이렇게 뜨거운 어떤 토론이라든가 강한 모색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차피 우리가 이걸 한번 짚고 가야 할 부분을 갖다가 제기해 주신 거니까, 이게 코로나가 안정이 되게 되면은 오늘 일단 저희가 저걸 했으니까, 상황을 걸었으니까 정말 국회에서 공청회 식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들이 모여가지고 열띠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한번 그런 걸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마련한 자리 정석엽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좀 고민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또 돌려서 이렇게 좀 고민한 내용들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금융위원회나 조세재정연구원 쉽지 않은 자리고, 또 이런 쪽에서 기관의 입장을 좀 민감한 사항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신보에 대해서 어떤 편향된 시각, 또 우리 조세재정연구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쪽에 이렇게 오리엔티드된 생각보다는 정책 대상으로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측면하고 금융적인 측면, 또 우리 선욱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중소기업 정책 보증의 측면도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화 측면, 이런 쪽을 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보가 이렇게 중기부 산하로 오면서 여러 가지 보증의 혁신적인 측면을 좀 이렇게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이렇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신보에 대한 신기보 통합 문제가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중소기업을 위해서 보증을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고민하는 것도, 이런 주제가 민감한 좀 폭발성을 가진 주제일 수는 있지만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앞으로 개선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관의 이전이나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청에서 불어가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부처가 또 여러 또 관련된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고민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술에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혜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금융적인 측면도 보증에 상당히 그것들이 우리 중소기업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좀 보증에 좀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까 수혜자인 측면에서 좀 고민하는 이런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자장 맡으신 우리 교수님 제안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좀 더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쨌든 수혜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보증 정책과 금융 정책을 만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나와주셔가지고 속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이야기를 담아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것만 해도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런 게 조금 앞으로 좀 만약에 또 안정된다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박 박사님이나 우리 장 박사님 그 분석을 보니까 제가 한참 이쪽 부분 연구할 때 10년 전이죠. 그때에 비해서는 그 자료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고 분석 기법도 많이 달라졌고 또 해외 사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저기 됐네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문제들 과연 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또 그 과연 어떤 걸 갖다 원하는가? 뭐 이런 오늘 좀 뭐라 그럴까 논의의 어떤 논쟁이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발표하시거나 토론할 때 뭐 장박사님 같은 토론인데도 발표처럼 준비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 가능하다든가 뭐 이렇게 저희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포함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토론을 갖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발표와 토론이 진행이 되고 또 참석하는 분들도 뭐 그거에 관해서 자기 의견을 갖다 얘기할 수 있고 하게 된다면 오늘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뭐 이런 저희가 토론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앞으로는 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금융 쪽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소기업과 연관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심사항이긴 합니다만 메인 분야는 우리 정무위 소관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김명욱 의원님께서 정무위 간사시고 남다르게 이런 쪽 분야에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쪽에 또 오리엔트 돼가지고 이런 생각은 갖지 않고요. 다만 우리 이원우 의원이랑 이렇게 같이 공동 주최하신 것은 이런 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한 효율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이렇게 제언하실 때나 정책 제언을 이렇게 하실 때 참고하시겠다는 이런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저랑 같이 했다고 해서 신보가 이렇게 중립으로 가야 된다 이런 편향된 생각을 갖거나 어떤 한쪽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금융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무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또 저희 세미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또 금융이라든지 관련된 기관들과 이렇게 상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시죠. 뭐. 예. 이제 다 하고요. 하여튼 코로나19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조금은 누그러진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오늘도 간결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지하고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